강남이 탄생 세 번째 한정수, 강희용 지음 41페이지. 지은이 한정수.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롯데관광과 한국토지공사 현 LH에서 일했으며 현재 세종시 도시재생센터 사업지원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대중역사책을 쓰는 작가로서 서울과 세종의 주요 공간과 그에 관한 역사를 연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2차 대전의 마이너리그, 제갈량과 한니발 두 남자 이야기 2013년, 2차 대전의 마이너리그는 2015년 등이 있다. 강희용, 강원도 춘천 출신이다. 한양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 도시공학과로 한양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과 경제학을 전공했다. 동작구에서 제8대 서울시 의원에 당선되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서울시 재개발 및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 수립위원회의 총괄조정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겸임교수이다. 강남이 탄생. 대한민국의 심장도시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발행일 2016년 5월 10일 초판 1쇄, 2017년 4월 10일 초판 7쇄. 지은이 한종수, 강희용, 펴낸이 이지열, 펴낸곳 미지북스.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5길 46, 상암동 2-120번지 201호, 우편번호 03930, 전화 070-7533-1848, 팩스 02-713-1848, 미지북스 naver.com. 이건 맞나? 이시라고니? 골뱅인가? 출판 등록. (2008년 2월 13일) 2008년 출판 등록 제 313-2008-000029호 책임 편집. 김대수, 박기효. 출력 상지출력센터, 인쇄재본 한영문화사, ISBN 978-89-9414-55-5 03910 갑 15,000원. 블로그 미지북스, 트위터, 페이스북. 찾아보기, 임명, 그 다음에는 참고문헌, 도판 저작권 및 출처. 이런 것도 다 밝혀야 되구나. 강남개발사 연표. 여기에는 그런 게 없네. 이 책과 함께한 사람들이 없네. 41페이지. 고속버스 터미널이 자리 잡다. 이제 자동차 강남을 만든 세 번째 주인공이자 막내인 고속버스 터미널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다.
경부고속도로에 이어 1973년에 호남고속도로, 1975년에 영동고속도로가 완공되면서 본격적인 고속도로 시대가 열렸지만 놀랍게도 고속버스 터미널은 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 고속버스 영업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노선을 통합 운영하는 오늘날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것이 없었고, 고속버스 회사들이 각기 제멋대로 만든 고속버스 터미널이 종로, 서울역 앞, 동대문 등 강북 6군데 산지에 있었다. 물론 승객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대합실 등의 시설 또한 엉망이었고, 심지어 지붕이 없는 곳도 있었다. 시내버스처럼 길가에서 승객을 태우고 가는 영업 방식도 흔히 볼 수 있었다. 당시 지하철 공사까지 진행되고 있어 시내 교통이 엉망인 상황에서 서울시와 정부는 외곽에 고속버스 터미널을 짓기로 하고 반포를 터로 잡았다. 물론 당시 반포는 완전히 허허벌판이었다. 이런 곳에 터미널을 만든 이유에 대해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었던 손정목은 회고록에서 미국이나 일본의 주요 도시들 역시 터미널이 기차역과 인접해 있고 서울도 그런 식으로 도시 근접성을 강화하기 위해 터미널을 서울역 근처에 두려 했지만 분산 지상주의자들에 의해 실패했다고 밝히고 있다. 어느 쪽이 옳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곽인이 교통분산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현재 반포 일대는 완전히 도심이 되었고 심지어 고속버스 터미널은 도심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골치 아픈 시설이 되어버렸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터미널을 오히려 더 남쪽 양재동쯤에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지만 이전은 난망한 상태다. 어쨌든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가 이렇게 결정되었고 이제 터미널과 도심을 연결한 다리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잠수교 건설이 결정되었다. 잠수교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교각이 낮아 장마철에 다리가 잠수하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그래서 당시 잠수교에는 난간이 없었다. 잠수교가 잠수할 때 떠내려온 부유물이 거기에 걸려 물의 흐름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각이 낮기에 공사비도 적게 들었고 비슷한 맥락에서 전시에 보수하기도 쉽다는 의미로 안보교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잠수교는 1975년 9월 5일에 착공되어 다음해 7월 15일에 완공되었으니 공사 기간으로 치면 10개월하고 10일이 더 걸렸다. 자동차 통행을 위해 급조된 다리였는데 지금은 차선을 2차선으로 줄이고 보도와 자전거 도로를 크게 넓혀 한강다리 중에서 가장 보행 친화적인 다리가 되었으니 그만큼 세월이 흘렀다는 증거이리라. 또한 잠수교는 올림픽교 계기로 한강 유람선이 통과할 수 있도록 다리 가운데를 아치형으로 바꾸었는데 이 또한 잠수교의 매력 중 하나이다. 잠수교 개통과 거의 동시에 잠수교와 이태원동을 연결하는 1620m 길이의 도로가 개통되었고 이듬해인 1976년 5월 14일 남산 3호 터널도 착공에 들어가 1978년 5월 1일에 개통되었다. 그야말로 무서운 속도로 교통망이 구축되고 있었다.
그러면 터미널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을까?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당시 명칭은 강남 종합버스 정류장은 1976년 4월 8일에 착공에 들어갔는데 속도전 시대답게 9월 1일에 흐름한 가건물만을 올리고서 운영을 시작하였다.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그림 6 43페이지 강남 종합버스 정류장 준공 1976년 9월 1일 강남 종합버스 정류장이 엉성한 형태로 문을 열었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당시 명칭은 강남 종합버스 정류장은 1976년 4월 8일에 착공에 들어갔는데 7, 8, 9, 그건 한 5개월 만에 속도전 시대답게 9월 1일에 흐름한 가건물만을 올리고서 운영을 시작하였다.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시설이라고는 여의도 환승센터의 정거장들처럼 기둥에 지붕만 있는 승차장 3동과 300평 규모의 공동 정비고가 전부였다. 어쩌면 당연하게도 고속버스 회사들은 이곳에서 출발하지 않고 우선 강북에서 출발한 다음 예의상 이곳을 거쳐 지방으로 향하는 편법을 택했다. 물론 승객들도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는 이는 거의 없었고 따라서 이 터미널의 용도는 사실상 버스가 잠을 자는 곳, 즉 주차장일 따름이었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강제로 이 터미널을 진짜 터미널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각 버스 회사들로 하여금 강북에 있는 그들의 터미널을 모두 폐쇄하고 강남 터미널로 집중하지 않으면 사업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추장 같은 교통부 장관 행정명령이 1977년 4월 1일에 내려왔다. 기한은 석 달 후인 7월 1일까지였다. 그 시대에 누가 이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 버스 회사들은 조용히 행정명령을 따랐다. 하지만 이 조치는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강요했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가는 시내버스가 있었지만 콩나물시루가 되기 십상이었고 택시는 손님들에게 합승을 강요했다. 충청도나 경기도에서 상경한 승객들은 고속버스를 타고 온 시간보다 도착한 뒤 터미널에서 도심까지 들어간 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 지경이었다. 또한 승객들은 비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고스란히 다 맞아야 했다. (1978년 11월 23일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고속버스 터미널 공사가 시작되었다. 여기서 안 쓴 것 같다. 안 썼네. 본격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시멘트를 수출해 떼돈을 번 율상그룹의 신선호가 1977년 10월 6일자로 20층 규모의 터미널 건설 공사를 이미 시작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율상그룹은 애초의 원대한 공원과 달리 대합실과 정비고만 갖춘 지하 1층, 지상 3층의 가건물이나 다름없는 초라한 터미널을 다음 해인 1978년 3월 1일에 완공하는 데 그쳤다. 일이 이렇게 되자 구자춘 당시 서울시장은 아쉬운 대로 우선 호남선과 영동선 고속버스를 이 건물에 수용하도록 조치했다. 결국 진짜 제대로 된 종합터미널 경부선 터미널은 1981년 10월 20일에 완공되었다. 강남 최초의 백화점인 뉴코아 백화점이
오히려 한 해 먼저 완공되었으니 상당히 늦었다고 할 수 있는데 공사비 280억 원 중 260억 원을 입주한 상인들이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했다는 속사정을 감안하면 성공적이었다. 경부선 터미널은 그보다 앞서 지어진 호남선 터미널과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경부선 터미널은 11층이나 되었고 거대한 우주선을 연상하게 하는 독특한 외관에다 4층까지 버스가 올라가는 놀라운 시설이었다. 많은 이들에게 버스가 건물로 올라가는 광경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였고 이 때문에 일부러 기차 대신 버스를 탄다는 사람들도 많았다. 지금은 공중가도가 노후화되어 사용하지 않고 모두 1층에서 버스를 타지만 옛 기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하게 남아있다. 이에 비해 호남선, 영동선 터미널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호남과 강원도를 오가는 이들은 그 흐름한 시설을 20년이 넘도록 이용해야 했다. 이제 세월이 지나 2000년 9월에 센트럴시티가 지어지면서 호남선 터미널 쪽이 훨씬 현대적이고 화려한 시설로 바뀌었다. 하지만 센트럴시티는 인도가 좁고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려면 백화점 매장을 지나야만 하는 등 공간 구조가 지나치게 상업화되어 있다. 차라리 경부선 터미널의 넓은 공간이 더 나아 보이는데 이건 필자만의 감정일까? 시간이 더 지나면 경부선 터미널을 헐고 새로 짓자는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옳건 그르건 이 터미널은 자동차 시대의 상징이자 강남 개발 역사의 상징, 나아가 얼마 남지 않은 1970년대의 랜드마크이다. 한편으로는 건축물 자체로도 반드시 보존할 가치가 있다. 경부선 터미널은 당시로서는 드물게 식당, 은행, 목욕탕, 다방, 약국, 상점 등 거의 모든 시설을 갖춘 작은 수직 도시였다. 지금은 옥상에 정원과 성당, 삼겹살집까지 있어서 영육 간의 건강을 모두 배려한 것 같기도 하다. 이 같은 독특한 환경 때문인지 경부선 터미널은 영화, 시라노 연애조작단과 위험한 상견례의 무대가 되기도 했다. 터미널이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당시에는 시외버스도 이 터미널을 이용했던 것이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모두가 집중된 결과 반포 일대에 엄청난 교통 혼잡이 일어났다. 서울시는 부랴부랴 동남쪽으로 2.5km 떨어진 서초동 1446번지 일대에 남부 터미널을 만들어 시외버스 터미널로 삼았다. 한편 당시는 지하철 2호선의 노선이 거의 확정되던 참이었다. 그런데 터미널이 도심 안에 있어야 하는지 바깥에 있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은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나도 당연한 지하철 2호선과 고속버스 터미널의 연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손정목 교수의 말대로 서울시나 건설부, 교통부의 나으리들은 승용차를 타고 다녔으니 서민들의 고충은 알 바 아니었던 것 같다. 당연히 시민들은 고속버스 터미널과 연결된 지하철이 없어 고생해야 했다. 지하철 2호선의 강남 구간이 1981년에 개통되었으니 만약 제대로 고려했다면
처음부터 고속버스 터미널과 충분히 연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1985년이 되어서야 지하철 2호선보다 비중이 작은 지하철 3호선이 고속버스 터미널과 연결되었다. 이 노선이 한강을 건너 양재동 쪽으로 직진하지 않고 신사, 잠원, 고속버스 터미널, 남부 터미널을 돌아 크게 우회하는 이유는 서민들의 고충을 뒤늦게나마 헤아려 준 고관들의 배려 덕분이었다. 어쨌든 어쨌든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역은 7호선과 9호선까지 무려 3개 지하철 노선이 지나는 몇 안 되는 역이 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경부고속도로, 제3 한강교, 한남대교, 강남고속터미널은 자동차 시대와 함께 강남시대를 연 삼총사라고 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제3 한강교, 강남고속터미널 삼총사. 그런데 어떤 의미로 강남터미널은 반포와 서초동에만 있는 것이 아닌 듯하다.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또 하나의 강남터미널이 있으니 바로 지하철 강남역 앞이다. 용인과 수원 일대의 수많은 대학과 아파트 단지를 향해 출발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좌석버스들. 용인과 수원? 아무런 시설도 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버스를 기다리는 경기도민들. 오죽하면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유시민 후보는 경기도가 아닌 이곳에서 선거운동을 했다. 이 강남터미널은 자동차가 만든 강남이 어떤 의미인지 잘 보여준다. 사실 강남에도 철도역이 생길 뻔한 적이 있었다. 서울도시계획에 깊숙이 개입했던 김형만 교수가 기존의 서울, 도심과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강남을 핵으로 하는 삼획도시안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 안에는 서울, 수원 간 철도의 복복선화가 아니라 설릉, 성남, 수원 간의 노선 신설이 포함되어 있었다. 설릉, 성남, 수원. 요즘 철도 민영화로 말 많은 SRT 수서역이 바로 이 제안과 유사한 형태로 건설되었다. 다만 세월이 지났으므로 위치는 설릉 근처가 아니라 수서가 되었다. SRT 수서역의 개통은 강남 역사의 신기원을 열 것이다. 한때 장거리 여행의 주역이었던 고속버스는 점차 퇴조하고 있다. 집집마다 승용차가 있기도 하지만 KTX와 저가 항공사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빠를 뿐만 아니라 버스가 갖출 수 없는 화장실이나 식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편하고 빠를 것에 눈길이 가는 것은 인지상정 아닐까. 예전에 고속버스 터미널 역시 그래서 만들어졌으니 말이다. (49페이지) 3. 강남을 만든 수방사업. 3. 한강 남쪽 강변을 정비하다. 황금알을 낳는 그 위. 공유 수면 매립과 택지 조성. 아파트 지구가 만들어지다. 4.
강남건설 57페이지. 커지는 개발 규모. 허벌판에 도로가 깔리다. 더 많은 다리가 이어지다. 강남구의 탄생. 아파트 시대가 시작되다. 아파트 재벌들의 흥망. 강남으로 모여드는 국가기관. 대형 병원의 메카가 되기까지. 교회와 성당 이야기. 강남 고급 맛집. 갈비집과 패스트푸드점. 백화점 기업들의 요람. (49페이지) 3. 강남을 만든 수방사업. 한강 남쪽 강변을 정비하다. 자동차 시대가 열리며 강남이 만들어졌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강남의 약점은 지대가 낮아서 자주 물에 잠긴다는 것이었다. 남편이나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고 할 정도로 강남은 대대적인 수방 대책 없이는 도시로서 기능할 수 없는 땅이었다. 1925년 을총련 대홍수를 겪고 나서 기능할 수 없는 땅이었다. 아니야. 1925년 을총련 대홍수를 겪고 나서 일제가 쌓은 제방이 있었지만 그것은 원효로와 영등포, 노량진 일대만 겨우 지킬 수 있었다. 원효로와 영등포, 노량진. 다시 말해 마포, 뚝섬, 광진, 강남, 여의도, 잠실 일대는 홍수가 나면 모두 물에 잠겼고 강물이 마르면 넓은 백사장으로 변하는 곳이었다.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당시 한강의 강폭은 변화가 심해서 최대 1800에서 2000m에 이르렀다가도 갈수기가 되면 50 내지 100m에 불과할 정도로 줄곤했다. 차이가 10배나 나네. 한강을 서울의 중심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한 한강 개발이 1967년부터 시작되었다. 제1 한강교, 지금의 한강대교에서 여의도 입구를 거쳐 영등포의 서울교 남단까지 3,720m 길이의 강변 1로를 제방도로 형태로 건설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 도로는 한국 최초의 자동차 전용 도로이자 최초의 유료 도로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도로였다. 여기서부터 한강 제방의 건립과 매립, 도로 건설이 병행되면서 현재의 한강이 만들어졌다. 제방도 제방이지만 한강의 수량과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거대한 댐이 필요했는데 마침 소양강댐이 1973년에 완공되었다. 이로써 서울 시민들은 장마철에도 범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본 지역은 물론 강남이었다. 어쩌면 소양강댐이야말로 강남을 만든 1등 공신이었다. 참고로 소양강댐 공사는 처음으로 중장비가 동원된 기념비적인 공사이기도 했다. 강남 1970에서 배우 이민호와 김래원이 살던 오두막이 포크레인에 흘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설정상 수원에 있던 집이었다는 점에서 고증이 아주 부실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1970년부터는 더욱 박차를 가해 한강 이남에 제방과 강변 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긴 구간을 한꺼번에 공사할 돈이 있을 리 없었다.
1970년부터는 더욱 박차를 가해 한강 이남에 제방과 강변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긴 구간을 한꺼번에 공사할 돈이 있을 리 없었다. 그래서 강변 1로에 이어 강변 2로, 서울교 양화대교, 그 다음 강변 5로, 한강대교 영동대교, 강변 7로, 영동대교 강일동시 경계를 개통하는 식으로 10년의 세월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었다. 참고로 강변 3, 4, 6, 8로는 강변 북로의 각 구간을 의미한다. 이후 강변 1, 2, 5, 7로는 세로 구간을 나누어 강남 1, 2, 3로로 변경되었다가 노량진, 동작동 구간과 개화, 성산대교 구간이 개통되자 이를 모두 합쳐 1986년 5월 1일자로 올림픽대로 88도로라는 지금의 이름을 얻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여기저기 덧붙여서 만들어진 도로이기에 보기 싫게 만들어진 구간도 많은데 88도로가 20년 걸쳐 만들어진 작품임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어쨌든 이로 인해 서울 동서 간의 교통이 아주 편리해졌다. 어쨌든 째세 쌍시옷. 하지만 엄청난 대가도 치러야 했는데 서울 시민들의 한강 접근이 봉쇄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또 한강의 접근성을 두고 생강이나 템스강과 비교하면서 아쉬워하는 이들이 많다. 1982년에 시작된 한강 종합개발 때 다소 개선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옛 한강변이 풍기던 전원적이고 예술적인 풍경은 완전히 말살되었다. 황금알을 낳는 그 위, 공유 수면 매립과 택지 조성. 이러한 제방과 도로 건설은 홍수에 대비하고 교통을 편리하게 하려는 조치만은 아니었다. 바로 황금알을 낳는 그 위라고 불린 공유수면. 공유수면이란 국가나 공공단체 소유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되는 바다, 강, 하천 따위의 수면.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택지 조성이 뒤따랐다. 이로 인해 한강변은 완전히 변모했는데 이런 예는 너무나 많다. 심지어 가톨릭의 절도산 순교 성지나 원불교의 흑석동 중앙본부도 매립지위에 세워진 것이다. 심지어 가톨릭의 절도산 순교성지나 원불교의 흑석동 중앙본부. 손정목 교수의 서울도시계획 이야기의 일부를 인용한다. 1962년 1월 20일자 법률 제986호로 제정 공포된 공유수면 매립법 제1조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천관리청인 서울시나 중앙정부가 제방을 쌓는 행위는 하천 개수 사업이고 거기서 생기는 택지를 매각하는 것은 하천 개수 사업의 부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유 수면 매립은 민간인이나 기업체가 하천관리청인 서울시를 거쳐 건설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민간인이 자기의 이익이 되지도 않는 사업을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방을 쌓을 리 없다. 공유수면 매립법 제1조는 처음부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거짓말인 것이다. 원불교 중앙교단 옆의 아파트 단지는 몇몇 고급 장성 출신에 의해서 매립되었다. 압력도 있었고 정치 자금의 개입도 있었으며 국가기관 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 조달이라는 명목도 있었다. 하기야 한강의 경우는 그 모두가 한강 개발 사업의 일환이었으니 크게 보면 공공의 이익이었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한 것이 되었다. 어쨌든 이 책의 목적은 강남 개발의 역사를 들려주는 것이므로 강남구의 압구정과 서초구의 반포만 소개하기로 하자. 압구정은 개요정란의 1등 공신이자 희대의 권신이었던 한명회가 지은 정자 때문에 붙은 이름이었다. 당시에는 압구정동과 옥수동 사이, 정확히는 성수대교와 동호대교 사이에 한강 본류와 종랑천이 만나면서 형성된 저자도라는 작은 섬이 있었다. 원래 저자도에는 별장도 있고 수목도 울창했지만 을충년 대홍수 이후 거의 폐허가 되었다. 정주영 회장이 이끌던 현대건설은 건설공사용 각종 콘크리트 제품 공장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 및 강변도로 설치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명목으로 1968년 하반기 압구정 일대에 대한 매립 면허를 신청했고 다음해 1969년 2월 허가가 났다. 현대건설은 제방을 쌓기 전에 저자도의 모래를 파내 강변에 쌓기 시작했다. 매립 면적이 허가된 면적보다 20%나 더 넓어 서울시의 원상 복구 명령까지 떨어지는 우여곡절 끝에 제방공사와 매립공사는 1972년 12월 말에 마무리되었다. 물론 건설공사용 각종 콘크리트 제품 공장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 및 강변도로 설치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본래의 목적은 사라졌고 매립지는 곧 택지로 변경되어 그 유명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세워졌다. 서초구 반포지구 매립은 압구정보다 1년 정도 늦은 1970년 1월 7일 한국의 3대 건설사인 삼부토건, 현대건설, 대림산업 3자 명의로 신청이 들어왔다. 허가는 다음 날인 2월 19일에 떨어졌다. 3대 건설사는 각각 3분의 1씩 출자하여 주식회사 경인개발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매립공사를 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세 회사가 구간을 3등분하여 시공했다. 즉, 경인개발은 창구 이론화를 위한 편의상의 법인에 불과했던 것이다. 공사는 1970년 7월 25일에 착공되어 정확히 2년 후인 1972년 7월 24일에 완공되었다. 총 면적은 18만 9,356평이었고 제방 및 도로용지 2만 9,115평을 제외한 나머지 땅은 매립자의 몫이 되었다. 이 넓은 땅은 다음 해 주택공사에 일괄 매각되었고 주택공사는 6층짜리 아파트를 지었다.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동리 김선달이 환생해도 놀랄 정도로 무조건 남는 장사였다. 공유수면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소유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되는 바다, 강, 하천, 따위의 수면,